파월 의장의 오늘 그 표정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약간 우울한. 제가 느끼기에는 힘든 직장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한다라는 느낌을. 연준 의장으로서 그래도 끝까지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점도표를 보니까 3.75%까지도 내릴 가능성이 지금 큰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어떻게 내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저는 그 대답이 완벽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뭔가 이번에는 파월도 본인의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듯한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온 FOMC에서 없던 두 가지 책무 이외의 위험 관리, 위험 조정 이런 얘기가 어떤 위험일까요? 정말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큰 시사점은 뭐냐면 물가는 오른다예요. 앞으로 이제 주식이든 대체 투자든 뭐든 조심해야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에 지금 초장기 채권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빨리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 뒤에 보여드리면요. 네.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파월이 비둘기였는지 매였는지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가장 이 파월을 잘 아시고 연구를 하신 변정규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어저께 발표 난 다음에 다우는 조금 올랐잖아요. 네. 나스닥이나 S&P는 조금 이제 소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축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축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둘기로 보이셨습니까? 매로 보이셨습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좀 비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여력이 많아요. 그리고 환율도 가장 고평가, 지금 높은 상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가,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높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좋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한바구음을 지은 것도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이제 많이 따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제 옛날에도 제가 3,500까지 간다고 한번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상반기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본 그 시점이 이제 바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반기까지 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제가 이번 FOMC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궁금증인데요. 경제 지표가 바뀌어서 노동시장이 바뀌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기자회견의 질문은 내내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닌가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은 기자회견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특히나 기자회견 중심으로 제가 질문지를요 한 9개 정도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예. 정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이게 비둘기인지 맨지 헷갈렸던 부분은 뭐냐면 S&P 경제 요약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성장률이나 아니면 실업률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두 번의 약 두 번의 추가 인하를 연준위원들이 대부분 예상을 했잖아요. 네. 3.75%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고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내년과 그 다음에 2026년과 27년에는 똥하니 띵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빨리 인하를 하고 내년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인하에 그친다 매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매파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비둘기와 그 다음에 매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해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온조세를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파월이 경제 지표가 바뀌어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는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 같은데요. 파월의 표정이나 말투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달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도 직장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임기가 얼마 안 재밌는 남았는데요. 표현이네요. 전문인 보시기엔 어떠셨습니까? 경제 지표가 바뀌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7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7월 달에는 약간 완고한 모습,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뭔가 굉장히 고뇌에 찬 모습.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유독 주름살이 많이 보였어요. 네. 제가 세 보니까 5개더라고요. 아니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아니, 파월 의장도 전문가세요. 그렇고 점점 이게 표정들이 다들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네.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짓궂은 질문도 하나 했잖아요.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연준이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자료 가져와 주셨는데요. 또 오늘 성명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짚어주시면. 네, 앞에 것 간단하게 빨리 보시죠. 네. 보고 이제 질문을 조금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네. 질문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네. 앞에 보시면은 그 7월 문구 중 삭제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관세의 영향 때문인데요. 여기 other swings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구를 지워버렸습니다. 관세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이라는 문구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월 달에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는데 이 job gains부터 시작해서 remain low까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고용이 악화된 그런 상황을 추가한 겁니다. 고용이 악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거죠. 근데 약간 뒤늦은 변명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들 그런 생각은 다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렇지만 그쵸. 이것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자면 끝도 밑도 없어요. 네, 이 문장을 지금 추가할 만큼인가에 대해서는 갑자기 unemployment rate에 대해서 네. 예, 바뀐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 고용에 대해서 문구가 이렇게 상전벽해같이 확 바뀌어버린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그 내부에서 어떤 뭐 대화라든가 이런 톤을 갖다가 들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물가는 오히려 지금 상승했다는 문구는 추가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은 또한 그 파월 의장이 논란을 짚인 하나의 뭐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성격이다. 아, 네. 보험의 성격이다. 왜냐하면 그 질문자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누구냐면 뉴욕타임즈의 코비 스미스 네. 기자인데 여기자죠. 네. 이 여기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 같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일단 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질문에서 요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내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물가가 지금 고용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바로 바꾸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거기에 파월 의장의 답변이 제 기억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다라고 단어를 약간 바꿔서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보험적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험적이라는 느낌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인슈런스라는 말을 하긴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인슈런스라는 말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인슈런스나 보험이라는 뜻이나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뜻이나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을 하면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웬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무님께서 매번 FOMC 그 문구 바뀌는 거를 계속 비교해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가장 앞에 문구를 갖다가 다 바꿔버린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도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미국 경제 둔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미국 경제 둔화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은 경제가 조금 이제 둔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SEP 6월달 SEP 경제요약 보고서, 그 다음에 3월달에 경제요약 보고서가 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제 전망치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1.6%로. 아, 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의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물가도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실업률도 비슷해요. 4.4에서 4.5%. 그러니까 성장률은 조금 올랐어요. 예측치가. 그러면 오히려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두 가지에 굉장히 집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규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자 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물론 신규 고용자 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새로운 고용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고용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확 나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멘트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네.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짚어주시면요. 뭐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이 문장에 뭘 하나 넣었어요. 그건 네. 뭐냐면 아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번에 내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듣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가지 책무 사이에서 밸런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부터 시작해서 and judges that downside risk to employment have risen 이렇게 썼습니다. 추가로. 이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둔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연준이 인정하는 문구라고 보겠습니다. 이 위험을 밸런싱 한다는 것이 본인의 위험을 밸런싱 한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건 제가 너무 과한 거죠. 아니, 그럴 정도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온 FOMC에서 없던 두 가지 책무 이외의 위험 관리, 위험 조정 이런 얘기가 어떤 위험일까요? 정말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파월 의장의 오늘 그 표정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네. 아까 짚어주셨지만 표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제가 느끼기에는 힘든 직장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슬퍼하는 강아지의 느낌.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뭔가 다섯 개라고 하셨는데. 예,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지금 구조조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게다가 연준은 지금 공사도 앞두고 있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가 방문했었죠. 공사하고 예, 있는. 공사비도 곳에. 받아야 되는 입장. 네. 모든 게 지금 코가 깨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만의 그런 뭐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연준 의장으로서 그래도 끝까지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근로자 수가 우리는 똑같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연준의 힘듦을 느낄 수 있는 FOMC였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금리를 25bp 인하를 찬성한 위원은 11명. 그런데 한 명이 다른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는 올리지 말라는 거였나 했더니 의외로 50bp 인하를 주장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명서에. 네. 50bp 인하를 주장한 의원이 이제 미란 리포트, 이제 미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마이런이라고. 네, 마이런이라고 그래서 네. 스티븐 마이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스티븐 마이런이 이제 50bp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것도 반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고 그 점도표는요 누가 점을 여기다 찍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점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만 뚝 떨어져가지고 2%대 올해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2%대 하나가 가 있어요. 네, 3% 미만. 한번 볼까요 이때? 네. 한번 보죠 가서. 네, 지금 자료 화면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 볼게요. 3% 밑에 한 명 있으니까 딱 저것은 새로 등장한 분이다라고 시장에서 모두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여기 2.5에서 3.0, 2.75에서 3.0% 오른쪽 뭐 점도표에서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이게 무인도 같이 하나 딱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티븐 마이런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말까지 스티븐 마이런은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을 3%대까지 내리는 것을 자기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마이런이 연준의 이사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현직으로 뭔가 보직이 있는 분이 맞아요. 이렇게 FOMC 이사로 들어온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처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뭐 그만두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약간 지금 겸직 중입니다. 휴직인가요? 네, 겸직인가요? 휴직입니다. 휴직. 휴직하고 온 거죠. 네, 휴직 상황이고 네. 이제 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월 달까지 이제 쿠글러 이사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직함을 갖다가 받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거든요. 네. 만기가 자기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쿠글러 이사 만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이제 그 재지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재지명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연준 이사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백악관의 자문역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 갑자기 FOMC에 들어오게 되면 정치와 무관하다,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준할 때도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요. 실제 그 표 대결에 있어서도 한 표 차이로 승인이 됐잖아요. 이번 네. 인준이 48대 49인가요?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표 차이로 지금 겨우겨우 인준이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애써 얘기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원칙적인 답변만 많이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스티브 마이런의 그 의사는 알겠다 이거예요. 네. 얘는 확 내리고 싶어요. 네. 네. 다른 의원들은 어떤지 보니까 뭐 보우만이라든가 월러 의사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마이런을 따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스티브 마이런까지 합해서 10명이 한 명이 더 많아요. 19명이 이제 위원이 이제 점도표 같이 이제 투표를 하니까 이제 보시면은 10명이 2번 이상의 인하에 지금 투표를 던졌고 다른 의원들은 이제 그보다는 이제 뭐 덜 인하를 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 상태로라면 고행이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악화될 것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3.75%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혼절세를 보인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6년, 27년, 28년 오른쪽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 이 그래프로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분산도가 너무 분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중간값을 찍는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계치를 내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확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이유가 경제 환경이 정말로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또한 정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기자단에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이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경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것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무님께서 점도표를 찍으시면 어디 찍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글쎄요. 올해 말까지는 3.75%까지 내려가는 것을 저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내려갈 것 같고 게다가 내년에도 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쿠글러 이사의 그 후임이 정해져서 이제 스티브 마이런이 들어왔지만 스티브 마이런이 이제 재신임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연준 의장의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다 친트럼프 인사들이거든요. 네. 게다가 앞으로 만기가 되는
이제 새로 이제 만기가 되는 그러한 이사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면 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고용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 경기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는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경제를 잡느냐 아니면 물가를 잡느냐 둘 중에서 경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용과 경기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큰 시사점은 뭐냐면 물가는 오른다예요. 네. 물가는 오르고 앞으로 이제 주식이든 대체 투자든 뭐든 조심해야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에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장기 채권 금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오른 상태에서 빨리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 네. 뒤에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미국채 수익률 추이예요. 보시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30년, 10년 금리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특히 30년 금리 거의 안 떨어지고 있고요. 네. 단기 채권 금리에 비해서 중장기 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초장기 채권 금리는 진짜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30년, 독일채, 뭐 영국채 30년 이상의 금리들은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채권 금리를 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채권 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띄워주시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지금 기간 금리가 역전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시장은 투자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신용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40년, 미국은 30년까지 있지만 우리나라 국채는 50년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년, 30년, 10년물 국채를 비교해 보면은 제일 높은 거는 지금 10년물 국채가 제일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초장기 국고채 금리인 30년, 50년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10년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만큼 그렇죠.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0년물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상으로 가버리면 30년, 50년 가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안전자산 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 네. 그것이 이제 저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네. 바뀌기 바라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30년, 50년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워서 다른 채권 전문가분께서 나오셨을 때 질문을 드렸더니 분명 우려되는 것은 맞지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오히려 매수가 많다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0년, 50년 채권은 사실은 보험사들이 주로 사죠. 이제 네. 보험사들이 많이 사고 하는데 수급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듀레이션을 맞춰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년 동안, 뭐 50년 기간, 뭐 최장 100년까지도 줄 어떻게 보면 부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그만큼 이제 보험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장기간에 그런 금리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갖다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이제 그 국고채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초장기 국고채를 이제 매수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지를 하게 돼요. 예,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매수 수준이 전부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그 기자회견에서의 질의응답이 좀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몇 가지 좀 짚어보고 한국 경제로 넘어가도록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쪽을 또 튀어가지고 재밌는 질문? 아닙니다. 재밌는 질문, 전무님께서 보시기에 유의미했던 질문들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8개, 9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정치적인 질문이죠. 네. 1번에 띄워주시면
스티븐 마이런이 백악관 자문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준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연준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정치적인 질문이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티븐 마이런이라고 이렇게 집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우리는 연준에서 새로운 이사 식구를 맞이했다. 이것은 이제 놀라운 일은 아니고 맨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그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상당히 언론적이기도 하고 예, 감정을 좀 배제한 그런 표현인 어떻게 것 같아요. 생각하십니까, 진짜? 감정을 배제하고 말을 해야 되는 글자 텍스트는 감정을 배제한 텍스트인데 표정과 분위기는 상당히 수심 가득한 느낌이었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연준 이사들이 제가 보면서 뭐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스티븐 마이런의 3 약간 비슷한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 기자회견 질문도 한번 볼까요? 네. 기업들이 관세 부담 때문에 원가를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관세 부담이 커지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담을 이제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고용의 하방 위험을 촉발한 원인이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저격한 기자의 질문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그 물가로 본다면 제품이죠. 이제 물건 값은 많이 올랐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디스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올해 물가 상승의 대부분 혹은 전체까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상승률이 관세에 기인한다. 사실상 모든 제품의 뭐 원가 인상이 다 관세로 인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이민 정책 얘기를 꺼낸 거죠. 네, 고용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민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네.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렇게 할 말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생략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수용한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bp 인하를 B컷을 요구하는 점도표가 나왔는데 다음 질문을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25pp를 이번에 이제 인하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B컷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50bp에 대한 인하가 크게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연준은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많이 금리 조정을 해왔지만 그때는 기준금리가 현재 금융 상황과 크게 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는 현재는 큰 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급하게 인하하지 않고 지금까지 물가와 관세, 고용 상황을 보면서 연준이 잘 기다려왔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이때까지 안 한 건 잘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네 번째 질문은 다음 질문은 저희가 아까 논의했던 내용이어서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이제 물가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콜비 스미스라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 건데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했니? 이렇게 어떻게 우회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물가 상승 부담이 아직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점도표를 보니까 3.75%까지도 내릴 가능성이 지금 큰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어떻게 내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했고요. 저는 그 대답이 완벽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뭔가 이번에는 파월도 본인의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듯한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섯 번째 질문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네.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강한 어투에 공격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션 크립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인스티튜셔널 블로팅이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두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미션 크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원래는. 아. 이제 미션 크립이라고 하면 뭐를 하려고 했는데 뭐 딴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갖다가 목표를 갖다가 수행하기로 갔는데 다른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표에서 벗어난 거죠. 지금 우회적으로 이것을 뭐를 빗댄 거냐면 연준이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완전 고용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기후 변화, 젠더 이슈, 게다가 다른 것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저소득 계층을 갖다가 보호하고 이런 것들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파월 의장이 지금 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많은 타격을 받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네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네. 인스티튜셔널 블로트는 뭐예요? 인스티튜션의 블로팅은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적으로 이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기관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10%가량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과거 10년에 비해서 전혀 늘어나지 않은 수치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죠. 네. 힘든 직장인. 전문 경영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어려움이 저는 좀 느껴졌는데 다음 질문도 제가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AI가 벌써 노동시장을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앞으로 5년 이내에 AI가 우리 금융과 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미 미국이 가장 빠르게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엄청 빠르죠. 지금 구글만 해도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AI, 게다가 클라우드와 양자 컴퓨팅, 그죠? 퀀텀. 이 세 개를 갖다가 모든 회사를 다 지금 M&A를 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구글이 지금. 아, 최근에 알파벳 주가가 그래서 좋은가 보네요. 알파벳 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구글의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플랜이 강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10년이 아니고 5년 이내에 AI로 의료 서비스, 약 서비스, 게다가 모든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가 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냐면 AI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뭐 개발을 선도하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의대 붐이 이르고 있는데요. 의사가 필요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구글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질문이 이 AI가 노동시장을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질문한 기자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위축이 AI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AI는 지금 신규 대졸 인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번에 인력 구조조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AI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프리즈한 데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신규 대졸 인력을 갖다가 많이 뺏어갔다. 그러한 직장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이 굉장히 저는 사실은 와 닿았습니다. 네. 제가 질문했다면 이것을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QT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밸런스시트 감축. 예, 이건 긴축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두 개를 같이 지금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뭐냐면 현재 연준은 대체 대조표를 아주 조금 그 양이 되게 속도를 줄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것은 뭐냐면 통화 정책을 갖다가 정상화하려는 노력에 따른 어떻게 보면 QT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것을 QT를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QT는 긴축 정책이잖아요. 긴축 정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연준의 채권 보유량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채권을 담아 놓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담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천천히 줄여나가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연준의 경제 전망에 확신이 있는가인데 사실
답변이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멘트는 확신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한다는 일상적인 얘기였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기가 예. 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그 리포트 경제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올려줘 보시면은 네. 대부분 거의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자단이 오늘 질문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 데에 따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경제 전망치가 거의 안 변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인하하려고 하니 이런 질문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어가 보시면 네, 한국 지금 상황을 조금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갖다 우리 투자에 이제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뭐 최근에 초핵심 경제 뭐 선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발의를 하긴 했지만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사이클에 지금 진입은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반기까지 특히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다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미국에 대한 대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이런 수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가계 부채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우리가 금리가 높았을 때 어느 정도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 부채를 정리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고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2.5%잖아요.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2% 이자를 이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2% 이자로 가면 애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일본 사람 같은 경우 2%면 꽤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많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향후 지금 1,300원대까지 연말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된다면 한 10% 정도의 하락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대외 불확실성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네. 이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진짜로 발행이 되게 된다면 뭐 세계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법안하고 지금 다 뭐 법안이 클래리티 액트, 뭐 안티 CBDC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특히나 이제 그 법안들이 이제 상원에서도 이제 인준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발행이 되게 됐잖아요. 지니어스는 이미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쵸. 이제 발행이 기정 사실이 됐죠. CBDC 같은 경우는 아직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네, 안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됐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두 법안도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발행이 되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가 이제 합법적인 이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지금 법정 통화잖아요. 법정 그렇죠. 화폐. 네. 이것을 피아트 커런시라고 해요. 네. 법정 화폐를. 근데 피아트 커런시인 이 법정 화폐가 아니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민간 달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이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러 가치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좀 긴데요, 다음에. 네. 네, 그래도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방향은 좀 달러 가치는 알려주시면.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 네.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고요. 금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러 패권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더 다른 통화 대비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다 논리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화폐와 민간 화폐는 많이 달라요. 게다가 지금 그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법정 화폐로 인정이 됐다면 미국에서 지금보다 한 가격이 수배는 더 높았을 거예요. 네. 그만큼 법정 화폐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원화
법정 화폐가 만약 민간에서 발행해서 여러 군데에서 발행한다면 여기에 가격 격차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묘한 차이가 계속 생기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담보에 이것을 가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환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뭐의 가치를 갖다가 맞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 회계나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얼마나 자주 해야 될 것인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 발행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믿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달러가 수 군데에서 발행한다. 예.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뭐 화폐가 한 나라의 화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면 그 화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매우 흥미로운 주제고요. 사실 저도 전무님 의견 쪽에 좀 더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달러를 더 많은 사람이 쓴다고 해서 패권이 무조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게다가 미국에서 회계 감사를 받은 민간 코인과 받지 않은 코인을 전 세계 국민이 다 검증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발행자가 여러 군데로 열리기 시작하면 환율 차이도 미묘하게 계속 생길 거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달러에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사고가 터지면 그건 누가 책임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감사를 받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화폐론에 대해서 한번 날을 잡고 전문의하고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좋을 것 주제예요.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류가 화폐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뭐 전자화폐를 도입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지폐화폐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길게 가봤자 50년, 60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다 동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폐로 바뀌었는데 지폐에서 이제는 뭐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이러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정말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변혁. 네.